콘택트렌즈 처방 기술은 쉬운 것 같지만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지식을 몰라서 처방이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니면 기본적인 지식은 다 알고 있는데 착용자에게 적합한 재질을 선택하지 못했거나, 또 콘택트렌즈 도수 결정에 약간의 오류가 있거나, 관리 방법 지도를 하지 못해서, 또 아니면 지도를 했더라도 그 착용자가 준수하지 않아서 눈병에 걸린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고, 디자인 선택에서도 적절하지 못해서 불편감을 느껴서 렌즈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디테일한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충족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콘택트 렌즈를 분류하게 되면 시력 교정용의 투명한 렌즈, 그 다음에 미용과 시력 교정을 겸하고 있는 미용 렌즈,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고, 이 각각의 렌즈는 병에 들어가 있는 병렌즈와 팩에 들어가 있는 팩렌즈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병렌즈나 팩렌즈는 대부분 하이드로겔 재질과 실리콘 하이드로겔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 병렌즈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6개월 이상 우리가 착용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3개월 이상 착용하는 경우도 이제 병렌즈라고 할 수는 있는데, 3개월 이상 착용하는 렌즈가 실리콘 하이드로겔 재질로 되어 있다라는 이 점은 조금 제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는 지방 침착이 많이 되는 소프트 렌즈이기 때문에 1개월 이상 착용하게 되면 렌즈 표면에 지방이 침착이 돼서 시력 흐림 현상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시판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의문점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콘택트 렌즈 전체 시장에 대한 전망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택트 렌즈 시장을 보게 되면 시력 교정용 렌즈와 미용 렌즈가 거의 유사한 비율로 2020년에 판매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었고, 2020년부터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측이 조금 빗나가긴 했지만, 어쨌거나 그 시력 교정용 렌즈와 미용을 겸하는 미용 렌즈는 굉장히 대세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소프트 렌즈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재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단연코 실리콘 하이드로겔 재질이 되겠고요. 빠르게 성장하는 렌즈는 미용 렌즈, 칼라 렌즈와 서클 렌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부가 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 토릭 렌즈와 노안 교정용 렌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콘택트 렌즈 강의는 기초편에서는 구면 소프트 렌즈에 대한 내용만 말씀드리고, 응용편에서는 토릭 소프트 렌즈의 처방, 심화편에서는 노안 교정용 렌즈에 대한 처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면 소프트 렌즈 처방에 대한 자신감이 올라가시고, 소프트 렌즈 착용 후 부작용이 없어서 렌즈를 중간에 포기하는 착용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가끔 제가 실제 얼굴보다는 사진을 넣어서 여러분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하니까 이 점 그냥 애교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강의 내용은 구면 소프트 렌즈 제품 선택, 그 다음에 피팅 상태 평가,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착용자에게 교육해야 되는 착용법, 빼는 법, 관리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처음 강의는 구면 소프트 렌즈 제품 선택입니다. 자, 어떤 제품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편안함, 렌즈를 꼈을 때 낀 것 같지 않은 편안함, 그리고 선명한 시력이 제공되면 성공적인 피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일단 제품을 선택할 때 우리는 시력 보정용 렌즈냐 아니면 착용자가 미용적 측면을 고려해서 미용 렌즈를 원하느냐 이 두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되겠고 이 두 렌즈 모두 재질을 하이드로겔 재질로 선택할 것인가 실리콘 하이드로겔 재질로 선택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착용자의 요구도에 따라서 편안한 착용감을 중요시한다면 하이드로겔 재질로 산소 공급이 충분해서 충혈 같은 것을 막고 싶다 하면은 실리콘 하이드로겔 재질로 권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품의 변수는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부분인데 전체 직경과 중심 두께 또 베이스 커브 광학부 직경 이런 것은 거의 제조사가 결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부분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부분은 이 도수 부분이 되겠는데 이 도수 부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집중적으로 하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가 렌즈를 끼던 사람의 어떤 직경이 잘못됐다든지 베이스 커브가 좀 잘못됐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것에 대한 얘기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재질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재질은 하이드로겔 재질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텐데요. 하이드로겔 재질은 해마 렌즈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 물론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만 통상적으로 해마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자, 하이드로겔 렌즈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노머로 해마라고 하는 모노머 NVP, N비닐 피루리돈, PEG, 폴리에틸렌 글라이콜 또 메타크릴산, 메타클릴릭 애시드 뭐 이런 모노머들을 중합해서 만들게 되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서 함수율이 38%에서 78%까지 다양하게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처음에 중합된 이 폴리머는 이렇게 플라스틱 덩어리가 되겠는데 이 덩어리는 소프트 하이드로겔 재질의 경우는 물을 흡수하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 이것을 물에 담가 놓게 되면은 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렌즈가 팽창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물을 함유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제품으로 나오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하이드로겔 재질의 함수율은 또 재질의 이 함수율과 어떤 특성은 특히 함수율은 재질의 이온성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특히 이 하이드로겔 렌즈의 대표적인 특징은 이 모듈루스라고 하는 그 부분, 약간의 뻣뻣함, 이것을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이 모듈루스가 워낙 복잡한 내용을 다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여기서는 약간 렌즈를 이렇게 물이 있는 렌즈지만 조금 뻣뻣함의 정도가 다른 것에 따라서 이렇게 모듈루스 값이 달라지게 된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요.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에 비교해서 모듈루스가 낮은 특징이 있고 단백질 침착이 많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착용감이 우수하다는 것과 단점은 산소 침투성이 좀 낮기 때문에 저산소증을 유발한다는 거, 그리고 렌즈가 잘 말라서 건조감을 유발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교체 주기는 2주용, 한 달용 이렇게 뭐 나오기도 하는데 대부분 단백질 침착 정도에 따라 결정이 되고 또 원데이 디스포저블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침착이 많지 않더라도 관리하는 걸 귀찮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원데이 디스포저블로 만든 것이고 또 안과 질환에 걸릴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도 원데이 디스포저블로 교체 주기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재질은 트리스라고 하는 트리메틸 실록시, 또 실록시 마크로머 이렇게 이러한 그 실리콘 유도체와 소프트 모노머들로 중합을 시키는 겁니다. 실리콘 유도체의 경우에 이 실록시 그룹이 지금 여기서도 이렇게 보이는데요. 실리콘하고 산소하고가 같이 결합된 그런 형태의 어떤 굉장히 분자량이 큰 마크로머 형태로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실리콘 유도체와 소프트 모노머를 중합시켜서 만든 이 렌즈는 어떤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게 되는데, 하나는 여기서 보게 되면 소프트 모노머로 구성된 이 파트는 물을 끌어안기 때문에 물이 함유된 부분이 되겠고요. 실리콘 유도체로 만들어진 이 부분은 물을 끌어당길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서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얘네들이 결합을 하면서 큰 것들은 이렇게 미세한 공간을 메꿀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렇게 빈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런데 이 빈 공간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산소가 들어올 수가 있어서 디케이 값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실리콘 유도체의 함량이 많으면 산소 투과율이 더 산소 침투성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소프트 모노머에 함유된 이 물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일부 산소를 통과시키기도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물 분자가 렌즈 사이에, 이 사이사이에 이렇게 돌면서 렌즈를 마르지 않게 하기 때문에 렌즈가 눈 위에서도 적절하게 움직임을 갖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또 다른 특징은 실리콘하고 산소 사슬의 어떤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사슬이 회전을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렇게 바깥에 렌즈 표면에 물이 있을 경우, 이 파란색이 이제 물인데요, 하늘색이 물이 있을 때는 소프트 모노머, 이 하늘색으로 보이는 이 소프트 모노머들이 렌즈의 표면으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물 분자를 끌어안기 때문에 렌즈 표면이 아주 촉촉하게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눈물이 이렇게 증발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눈물이 증발하게 되면 이 렌즈에 있는 이 빨간색의 실록실 그룹이, 이 실리콘을 함유한 이 그룹이 마른 렌즈의 표면으로 이렇게 이동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이동이 된 이 부분은 지방을 좋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눈물의 이 노란색 부분이 지방이 되겠는데, 지방이 이제 침착이 되면서 렌즈 표면에 지방이 많이 쌓이게 되고, 그러면서 물을 배척하기 때문에 그 착용감이 보습력, 그러니까 렌즈가 굉장히 건조해지는 걸 느끼고 착용감이 나빠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지방이 침착이 되면서 눈물막이 불안정해져서 건조감이 유발되기 때문에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도 렌즈 표면이 마르지 않도록 관리에 주의를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의 장점은 뭐니 해도 디케이 값이 높다는 것이고, 부수적인 장점은 렌즈 마름 현상이 적고 렌즈가 눈 위에서 적절하게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약간 뻣뻣하기 때문에 착용과 빼는 것이, 그러니까 취급이 용이하고 렌즈 찢어짐 현상도 적기 때문에 장점으로 보고 있고요. 단점은 모듈루스가 최근에 나온 것들이 상당히 낮아지긴 했지만 초창기에 나왔던 것들은 좀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드로겔 렌즈를 착용하다가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로 바꿔 착용하는 경우에는 처음에 이물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지방 침착물이 많습니다. 자, 보통 이제 저함수의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의 모듈루스가 크고요. 자, 고함수의 경우는 모듈루스가 좀 낮은 편인데, 최근에 나오는 렌즈들은 이렇게 실리콘 함량이 적으면서도 함수율도 높일 수가 있고 모듈루스도 낮출 수 있는 렌즈가 많기 때문에 최근 제품들이 착용감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더 우수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콘택트 렌즈 변수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지름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각막을 잘 덮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정면에서 볼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각막은 아니거든요. 각막처럼 보이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홍채의 그 끝부분끼리 보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면 여기가 홍채의 끝부분이고 이게 홍채의 끝부분이고, 그럼 이 부분에 이제 홍채의 색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색깔로 보이는 거거든요. 자, 이것을 우리가 가시홍채 직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각막은 이 홍채의 끝부분에서 좀 더 바깥쪽으로 위치해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윤부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여기도 윤부가 되겠고요. 여기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가 각막의 직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부분보다 각막의 직경은 좀 더 큽니다. 얼마큼 더 크냐 하면은 1.5mm 정도 더 크죠. 그래서 각막의 윤부를 충분히 덮어줘야 되기 때문에 콘택트 렌즈의 전체 직경은 가시용체 직경에서 각막 크기보다 조금 더 크게 해야 되기 때문에 1.5가 아니라 2mm 정도를 더 크게 해서 결정을 한다는 것이고, 반드시 각막의 윤부를 덮어줘야지만 각막 윤부가 마르지 않아서 이러한 각막 윤부 충혈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막 윤부가 충혈되지 않도록 렌즈의 직경을 적절하게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베이스 커브 결정인데, 베이스 커브는 우리 각막을 보면 여기에 이제 강주경선이 있고요. 자, 이쪽 편에 이제 약주경선이 있게 되는데, 보통 약주경선보다 더 평평하게 하죠. 얼마만큼 더 평평하게 하냐 하면은 4 내지 5 디옵타만큼 더 평평하게 베이스 커브를 만들어요. 그래야 이제 렌즈가 각막에 밀착되지 않고 조금이라도 움직일 수 있거든요. 소프트 렌즈는 물을 갖고 있는 렌즈라서 각막에 올려놓으면 각막에 딱 밀착되는 힘이 강하죠. 그래서 하드 렌즈보다는 더 많이 플랫하게 베이스 커브를 결정해야지만 눈 건강에 좋은 처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스 커브가 피팅 상태에 영향을 주긴 주는데요. 실제로 피팅 상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세그 높이가 더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요. 자, 세그 높이는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렌즈가 이마만큼의 깊이를 갖고,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세그 깊이는 직경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다르게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자, 직경이 이제 조금 이렇게 작은 렌즈로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은요. 이 세그 깊이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빨간색의 세그 깊이보다 그 빨간색의 세그 깊이보다 더 짧은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잉크색을 다시 바꾸느라고. 네. 자, 요것보다 더 좀 짧은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렌즈 직경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그 깊이가 깊어져서 약간 타이트한 피팅 상태가 되고, 세그 깊이가 얕으면 약간 그 루스한 피팅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그 깊이랑 관련이 깊은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 콘택트 렌즈가 이 공막 부위에 안착이 되기 때문에 공막의 곡률 반경하고도 관련이 깊어요. 그런데 공막의 곡률 반경은 우리가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렌즈는 각막에다 올려놓으면 사실 각막보다는 이 공막 부분에서 렌즈가 밀착되기 위해서 공막 부위에서 플랫해지고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베이스 커브가 렌즈의 피팅 상태에 별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품들은 베이스 커브가 하나의 커브로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도수가 되겠는데요. 도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안경 처방 도수 값을 그대로 적용하지를 않죠. 안경 처방 도수는 이렇게 각막 앞에서 한 12mm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측정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콘택트 렌즈를 이렇게 착용시키려면은 이 12mm만큼을 보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보정식은 이렇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임상에서 실제 이 계산값을 임상을 할 때마다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보정표를 우리가 갖고 다니면서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몇 가지 도수를 암기해서 즉각적으로 활용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 플러스 마이너스 4디옵타 이하가 되면 보정할 필요가 없이 안경 도수 그대로 적용하면 되시고요. 마이너스 4디옵터보다 크거나 플러스 4디옵터보다 큰 원시인 경우에는, 자, 근시는 안경보다 낮은 도수로, 원시는 안경보다 높은 도수로 바꿔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근시가 많으니까 근시를 기준으로 해서 암기할 공식을 말씀을 드리면, 자, 마이너스 4디옵타.
정점간 거리를 보정하면 마이너스 3.82가 되기 때문에 이 도수는 마이너스 3.75도에 가깝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7.15로 자, 한 단계 정도 빼주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6디옵타가 되면은 마이너스 5.60이 나오는데 이것은 마이너스 5.50에 가깝기 때문에 마이너스 6디옵타가 나오면 콘택트 렌즈 도수는 두 단계를 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7.75는 마이너스 7.0에 가깝기 때문에 세 단계를 빼주게 되고 마이너스 9.25는 네 단계를 빼주게 됩니다. 보통 이제 여기까지 많이 처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부터는 그대로 안경 도수 그대로 자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6 이하까지는 한 단계,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7.75까지는 두 단계, 마이너스 7.75부터 마이너스 9.25 미만까지는 세 단계, 그 이상은 네 단계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적용하시면 좀 더 시간을 절약하실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난시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마이너스 0.75 이하인 경우, 미만인 경우가 되겠죠. 여기서는 미만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럴 때는 그냥 구면 렌즈로 처방을 하되 등가 구면 굴절력 값을 적용해서 구면값에다 조금 더 보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0.75 디옵타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1차로는 먼저 구면 렌즈로 처방하고요. 이거로 시력이 선명하지 않으면 토릭 렌즈로 2차 처방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1디옵타 이상의 난시가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럴 때는 토릭 렌즈가 더 선명한 시력을 보장하기 때문에 토릭 렌즈로 처방하시고 이것은 두 번째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난시가 있는데 구면 렌즈로 처방할 때는 이 난시 값을 절반값만큼 더해주는 등가 구면 굴절력 값으로 적용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계산을 한 등가 구면 굴절력 값은 다시 정점간 거리를 보정해서 콘택트 렌즈 도수를 결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구면 소프트 렌즈로 이제 처방을 할 때 안경 처방 굴절력 값이 마이너스 3.5인 경우 어떻게 할까요? 마이너스 4보다 적으니까 네, 그대로 3.5로 하시면 되겠고요. 마이너스 4.50의 안경 처방 굴절력 값이 나왔으면 마이너스 4보다 크니까 네, 한 단계 줄이시면 마이너스 4.25 마이너스 6부터는 두 단계에 줄인다고 했으니까 콘택트 렌즈 도수는 마이너스 5.50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이죠. 자, 이번에는 난시가 조금 있는 경우에 구면으로 처방할 때 어떻게 하는가? 자, 난시값의 절반을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콘택트 렌즈 도수는 마이너스 3.75에 마이너스 0.25를 더해주면 마이너스 4디옵타가 되겠죠. 자, 이걸 다시 정점간 거리를 보정해서 마이너스 3.75 디옵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0.75 디옵타가 있는 난시안인데 이것을 구면 렌즈로 처방할 때는 이때도 절반값을 더해 주셔야 되겠죠. 마이너스 6 디옵타에다 절반값 마이너스 0.38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6.38이 되고 이것을 정점간 거리를 다시 보정해주면 마이너스 5.88이 되는데 이런 도수는 없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5.75로 처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 하나 풀어볼까요? 마이너스 4디옵타, 마이너스 0.50 디옵타의 난시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안경 교정 굴절력이죠. 이 사람한테 콘택트 렌즈 도수로 적합한 것은 네. 자, 1번, 2번 두 가지 답이 나오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답은 1번. 자, 마이너스 0.50 디옵타를 구면으로 할 때는 이거에 0.25만큼을 더해주고 그럼 등가 구면 굴절력으로 하죠. 그 다음에 정점간 거리를 보정하니까 마이너스 4.25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가 되겠죠. 자, 다음은 피팅 상태의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체 직경, 위치, 움직임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 렌즈를 끼워주면 뭐니 해도 착용감이 좋아야 되겠죠. 착용감이 제일 우선입니다. 착용감이 나쁘면 안 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렌즈의 중심 잡기가 좋도록, 중심 안정이 좋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평가하는 방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동일한 거리인가, 대략 한 1mm 정도 되겠죠. 이렇게 봐도 되고, 한 군데, 두 군데, 네, 세 군데 이렇게 봐서 이 거리가 대략적으로 비슷하면 중심 잡기가 좋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각막 덮임은 각막의 윤부가 여기서부터 1mm 정도까지 덮였나, 이렇게 평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1mm 정도가 되는가. 자, 만약에 이렇지 않으면 윤부충혈이 일어나서 불편감과 피로감을 유발하니까 항상 이 부분은 신경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윤부충혈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렌즈의 가장자리가 혹시 요 부분처럼, 이 화살표처럼 약간 들림 현상이 있는지, 자, 이것을 우리가 엣지 리프트라고 하는데, 이런 들림 현상은 혹시 조금 약간 뻣뻣한 재질의 모듈러스가 큰 그런 렌즈나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를 처방할 경우에 생길 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한번 확대경으로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중심 잡기나 덮임, 엣지 리프트를 관찰하려면 이렇게 확대경이 필요할 텐데, 세극등이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이런 확대경으로 한 6배 정도, 10배까지 확대되는 것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라이트, 불까지 들어오거든요. LED 등까지 장착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한 10,000원 이하에 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좀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세극등으로 우리가 확대해서 본 건데, 우리가 그냥 육안으로만 본다면 지금 보는 것처럼 잘 보이지 않아요. 중심 잡기가 좋은지, 잘 덮였는지, 엣지가 들렸는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보실 때 이걸 좀 확대해서 보셔야지만 평가를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렌즈 움직임 평가는 사실은 가장 우리가 많이 하는 게 동적 움직임 평가죠. 이렇게 눈을 깜빡이게 해서 렌즈가 움직이는 걸 보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루스한 피팅인가 타이트한 피팅인가를 평가하는 방법이고요. 사실 렌즈가 눈물하고 이렇게 평형 상태가 되기 전에는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모든 렌즈를 끼워주고 바로 평가를 하시면 다 타이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최소 5분 후, 우리가 권하는 건 20분 후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최소 5분 후에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저함수 렌즈 같은 경우에는 0.3에서 0.5mm, 고함수 렌즈는 0.2에서 0.3mm 정도가 움직이게 되는데, 0.2에서 0.3mm 정도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이거 눈에 여러분들 보이세요? 움직이는 게 잘 안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확대를 해서 보셔야지만, 이렇게 렌즈가 움직이는데 확대를 해도요, 렌즈가 약간 움찔하는 것 정도밖에 보이지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실 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mm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1mm의 3등분 정도를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게 렌즈가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조금 약간 렌즈의 가장자리에 한 3분의 1 정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시면 이건 렌즈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렌즈가 좀 타이트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드시면 이런 동적 움직임 평가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 동적 움직임은 베이스 커브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렌즈 후면에 있는 눈물의 양과 점도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침에는 렌즈 움직임이 좋다가도 오후가 돼서 렌즈 후면의 눈물량이 줄어들면 렌즈 움직임이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동적 움직임 평가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레그를 측정하는 방법인데, 레그는 측방 레그랑 상방 레그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이 검사하시면서 눈동자만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라고 한 다음에 렌즈가 움직이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좌우로 움직일 때 눈이 움직인 다음에 렌즈가 조금 이동을 하거든요. 자, 이것도 사실 움직임을 보실 때 그렇게 쉽게 잘 보이지를 않아요. 특히 요새는 고함수나 중함수 렌즈가 많기 때문에 이런 렌즈들은 한 0.2에서 0.4mm 정도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시기 위해서는 확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상방 레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움직임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여기 상방 레그 하고 있는 방법을 같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평가를 통해서 렌즈 움직임이 있는지를 이제 보조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인데, 특히 이 측방 레그 같은 경우에는 렌즈가 너무 루스한 거 아닌가 하고 의심이 들 때는 가장 여러분들께 신뢰를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조금 확대해서 이렇게 측방 레그 할 때 렌즈 움직임이, 렌즈가 끝부분이 좀 밀려가는지, 지금 여기선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검사하실 때는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대로 해서 렌즈의 가장자리가 조금 밀려가는가, 약간 움찔하고 밀려가면 그것은 레그가 있다라고 평가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중요한 푸시업 검사가 되겠는데요. 보통 우리가 렌즈가 타이트한 경우가 좀 많아요. 소프트 렌즈는요. 이 타이트한 렌즈의 피팅 상태가 문제가 없는지, 처방해도 괜찮은지를 보려면 이렇게 푸시업을 하게 되는데, 푸시업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안검을 손가락으로 약간 이렇게 아래쪽으로 밀면서 렌즈의 가장자리를 이렇게 밀어 올리는 거예요. 자, 이때 중요한 거는 상방을 이렇게 보도록 해주고, 자, 그리고 이렇게 상방을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렌즈의 가장자리를 하안검 끝으로 살짝살짝 밀면서 렌즈가 자연스럽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지를 평가하면, 자연스럽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이 렌즈가 동적 움직임은 없더라도 푸시업에서 이렇게 움직여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적 움직임에서 움직임이 없다고 해서 나쁜 피팅 상태다 이렇게 평가하지 마시고, 푸시업 검사에서 이렇게 적절한 움직임이 보이면 이것은 좋은 피팅 상태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손가락으로 너무 하안검을 눌러버리게 되면 이 하안검이 뒤집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부드럽게 살짝 하안검을 이렇게 렌즈 가장자리 쪽에다 이렇게 대고서 올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렌즈 움직임이 이렇게 왜 중요하냐 하는 부분은요. 렌즈의 움직임은 보통 그 죽은 세포, 각막에 있는 죽은 세포나 세균을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렌즈 움직임이 없으면 감염의 위험도가 올라가고요. 그리고 눈물 교환을 촉진해줘서 산소 이동을 도와주고, 그리고 눈물막이 각막에 잘 도포되도록 해주기 때문에 건조감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렌즈 움직임이 중요한 것이죠. 자, 퀴즈 내보겠습니다. 중심 잡기가 적절한 걸까요? 네, 아니죠. 자, 여기서 이렇게 평가한다 그래서 요 거리, 요 거리 이렇게 볼 때 이 거리가 세 개가 다 다르죠. 자, 그래서 중심 잡기가 적합하지 않고 하방으로 이탈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렌즈의 움직임이 적절한지 여러분들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답을 적절하시죠? 지금 여기서 약간 움찔한 게 보이시면요. 그리고 푸시업에서도 지금 조금 움직임이 보이십니다. 자, 이렇게 깜빡했을 때 약간 렌즈가 많이 움직이지 않지만 움찔하고 움직입니다. 자, 움찔했죠? 그리고 푸시업에서도
렌즈가 살짝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 움직임이 적합하다. 이렇게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 강의가 되겠는데요. 소프트 렌즈 착용하고 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지만 초보자들은 착용하고 빼는 법을 잘 모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용법과 빼는 법 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신규 착용자를 위한 착용법을 지도할 때 일단 이걸 왜 지도해야 되냐면은 착용법을 빠르게 익혀야지만 착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이걸 그냥 초보자들은 한 30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이렇게 30분 정도 걸려가지고 렌즈를 착용하게 되면은 렌즈가 다 말라버리고 렌즈에 뭐 여러 가지 먼지도 묻고 해서 렌즈를 끼는 순간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착용할 수 있는 한 5분이나 10분 내에 착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렌즈를 낀 다음에도 이물감이 적어야 되겠죠. 그리고 끼고 빼는 과정 중에서도 이제 상처가 나지 않아야 되니까 이 방법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이제 착용법을 지도하는데 먼저 렌즈의 앞면과 뒷면을 구별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이 렌즈가 어떤 형태인가요? 이렇게 약간 오므라져 있는 형태죠. 가장자리가. 네, 이건 정상적인 형태고 약간 이 부분은 렌즈의 가장자리가 약간 세숫대야처럼 이렇게 벌어진 이런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뒤집어진 형태죠. 자, 이 방법으로 구분하기 어렵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타코 방법이라고 해서 손가락 사이에 놓고 이렇게 눌러보면 이 양끝이 이렇게 모아지는 형태면 정상적인 정위치가 되겠고요. 이렇게 눌러도 벌어지는 이런 형태가 되면은 이건 뒤집어진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요, 여러분들한테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정상적인 형태고 이건 뒤집어진 형태죠. 자, 이렇게 볼 때 구별이 되실 거로 생각이 되고 타코 방법으로 할 때도 이렇게 했을 때 약간만 힘을 줘도 얘네들은 붙으려고 하는데 자, 이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힘을 줘도 붙으려고 안 하고 벌어진 상태대로 있거든요. 자, 이런 상태로 앞면과 뒷면을 구분하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이제 렌즈를 끼기 전에 준비 작업이 있습니다. 자, 위에 눈꺼풀 잡는 법을 먼저 교육시켜 주셨으면 좋겠는데 상안검을 속눈썹하고 같이 잡아가지고 강하게 잡도록 요청을 하십니다. 하안검 내리고요. 그래서 깜빡하라고 하는데 이 깜빡할 때 이 위에 눈꺼풀이 이렇게 내려오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연습을 충분히 해서 렌즈를 끼더라도 이렇게 깜짝 놀라서 눈을 감지 않도록 하는 이 교육을 먼저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 눈꺼풀과 아래 눈꺼풀을 이렇게 내린 상태
상태에서 이렇게 위에 눈꺼풀을 깜빡해도 내리지 않으면은요, 자신의 손가락 끝으로, 물론 손 다 씻은 다음이죠. 손가락 끝으로 이 각막을 살짝 만져보게 합니다. 자, 그래도 눈을 깜빡거리지 않으면 이 사람은 렌즈를 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되면 이제 렌즈를 손끝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렌즈를 끼도록 합니다. 이때 렌즈는요, 자, 아래쪽부터 각막에 살짝 넣도록 합니다. 그리고 렌즈가 각막에 붙으면 약간 눈을 아래로 내려서 렌즈가 빠지지 않도록 하고 상안검을 내려주게 되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렌즈를 각막에다 밀어 넣는 경우가 많은데, 밀어 넣으면 절대로 렌즈가 각막에 붙지 않아요. 이거는 각막에 렌즈가 빨려 들어가듯이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때 중요한 것은 이 손끝에 물기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기가 없는 상태에서 렌즈를 올려놓고 껴야지만 렌즈가 각막에 이동이 되는 거고요. 꼈는데 너무 이물감이 있다 이럴 때는요, 다시 빼라 그러면 너무 곤란하죠. 또 다시 한 30분 이상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렌즈를 약간 이렇게 곡막 쪽에다가 이동시켜서 문지르는 다음에 다시 각막 쪽으로 이동시키게 되면 렌즈와 각막 사이에 있던 이물질이 이렇게 제거되는 효과가 있어서 착용감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 방법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잘 하실 것으로 믿고요. 자, 다음은 이제 렌즈를 빼는 방법인데요. 렌즈를 빼는 방법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렌즈들은 보습력을 좋게 하려고 렌즈 표면에 보습제를 많이 결합을 시켰기 때문에 매끌매끌 하거든요. 그래서 잘 안 빠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렌즈를 뺄 때는 자, 이렇게 일단 상방을 주시하게 하고요. 렌즈를 아래쪽으로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끌어내린 상태에서 곡막에서 이렇게 렌즈를 빼도록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서양인이니까 저렇게 눈이 커가지고 아래에서 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텐데,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양인의 경우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뺄 때, 자, 물론 까지 많이 내려오지 않지만 상방을 주시한 상태에서 렌즈를 아래쪽으로 약간 내리면서 빼주시는 거죠. 자, 이거를 조금 확대해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약간 상방을 주시한 상태에서 렌즈를 아래로 밀어내리면서 약간 각막 하부와 곡막 쪽에서 렌즈를 제거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끼는 법과 빼는 법을 말씀드렸고, 이제는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렌즈를 뺀 다음에 이제 세척을 하잖아요. 착용하고 나서 뺀 다음에, 자, 렌즈를 세척할 때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렌즈만 닦는데 렌즈 케이스에 세균이 더 많거든요. 렌즈 케이스도 잘 닦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렌즈 케이스는 이렇게 어떻게 닦냐 하면은 관리용액을 떨어뜨려서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비누기가 있는 거잖아요. 거품이 있는 상태에서 약간 닦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수돗물로 깨끗하게 헹구시고, 그 다음에 놔두지 마시고 우리 키친타월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 키친타월 갖고 이렇게 종이로 한번 닦아주면 굉장히 이 세척 효과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렌즈 케이스도 잘 이렇게 닦아주고, 그 다음에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새 렌즈 케이스로 교체하도록 지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렌즈에 세균이 많으냐, 렌즈 케이스에도 세균이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세척 과정을 통해서 콘택트 렌즈에 붙어 있는 렌즈의 90%가 제거됩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세균이 세척을 통해서 제거가 되기 때문에 세척 정말 중요하고요. 나머지 이제 10% 정도의 세균이 남아 있으니까 그 부분이 이제 소독을 하는데 과산화수소 소독을 하든지 아니면 다목적 용액으로 소독을 하든지, 이때 소독에 필요한 권장 시간을, 회사가 요구하는 권장 시간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렌즈를 착용하는 도중에 요즘 굉장히 또 건조하잖아요. 실내에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건조한 환경에서 렌즈를 끼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건조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건조감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이 소킹이라고 하는 방법인데, 이 소킹이라고 하는 방법은 뭐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은, 렌즈를 세척하는 것과는 좀 다르고요. 렌즈를 뺀 상태에서, 물론 손은 다 씻은 다음이죠. 렌즈를 빼고 손바닥에다가 관리용액을, 다목적 용액을 조금만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제 렌즈를 거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요. 손바닥이 이렇게 있으면 손바닥에 관리용액 넣고 여기에다가 렌즈를 이렇게 약간 담급니다. 그래서 살살살살 손가락으로 1, 2초만 문질러 줘요. 그 다음에 이제 렌즈를 용액으로 헹군 다음에 바로 착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렌즈 표면에 말라 있었는데 그 말라 있는 렌즈 표면이 요 1, 2초 만에 물기를 흡수해 가지고 렌즈 표면이 보습력이 이제 좋아지고 말랐던 부분이 다 촉촉하게 변하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자, 우리가 건조하면 인공 눈물을 점안을 보통 하는데요. 이 인공 눈물을 점안하는 것보다 이걸 권해 봤을 때 효과는 뭐 5배, 뭐 10배 이렇게 더 있다 그래요. 이런 5배, 10배는 어떤 근거냐 하면은 금방 건조해지는 인공 눈물 넣으면 금방 건조해지잖아요. 한 뭐 15분 있다가 건조해진다면 소킹을 하고 나면 적어도 1시간, 2시간 후에 건조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잘 권해 주시고, 그래서 건조감이 없도록 렌즈를 착용하게 하는 것. 특히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는 건조감이 자꾸 많아지면 정말 지방이 많이 침착이 돼서 1개월 교체용 렌즈도 뭐 2주 내지 3주밖에 못 끼고 2주 교체용 렌즈도 일주일만 지나면 뿌옇게 보인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렌즈가 왜 그러면 건조해지느냐 하는 부분을 잠깐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 하늘색 이 부분이요, 눈물입니다. 자, 이 눈물층은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눈물층이 상당히 얇기 때문에 렌즈를 이제 끼게 되는데, 이 렌즈의 두께는요, 이 눈물층이 한 10배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얇은 막에다가 렌즈를 넣게 되면 이 눈물이 이렇게 여기에 퍼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 퍼지게 되는데 렌즈 표면에 묻어있는 이 눈물의 두께는 정말 얇아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만 이렇게 눈 뜨고 있으면 공기 중으로 막 날아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렌즈 표면이 이렇게 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렌즈는 마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재질의 렌즈라도 말라요. 하이드로겔 렌즈는 좀 더 빠른 속도로 마르고,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는 조금 뭐 느린 속도로 마른다고 하지만 그래도 마르는 것은 뭐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르는 것을 다시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 소킹이라고 하는 것 꼭 권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너무 건조할 때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비상용 안경이 없으면 렌즈를 그대로 끼게 되고, 그러면서 각막이 말라서 상처가 나고 감염이 되고, 그러면 이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꼭 휴대용 관리용액과 비상용 안경을 갖고 다니도록 권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한다고 뭐 다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권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강의한 내용을 정리하면은 구면 소프트 렌즈는 착용감을 중시하는 경우라면 하이드로겔 재질로, 또 건강을 중시한다고 생각한다면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로 권해주시고, 그 다음에 안경 굴절 검사값을 가지고 도수를 결정할 때는 정점간 거리를 보정해야 된다는 것이고, 난시가 약하게 있는 경우에는 등가 구면 굴절력 값으로 결정한 다음에 그 값을 다시 정점간 거리로 보정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체 직경은 우리가 보통 한 가지만 나오긴 하지만 윤부충혈이 없도록 하고, 윤부충혈이 생기는 경우라면은 전체 직경이 조금 큰 렌즈로 다시 다른 제품으로 바꿔주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소프트 렌즈 피팅 상태 평가에서 우리가 중심 잡기
굵기, 그 다음에 각막 덮임이 좋은가 이런 것들을 평가한 다음에는 움직임을 평가했는데 타이트한 것 같다라고 느껴지면 동적 움직임 평가와 푸시업 검사가 유용한 검사가 되겠고요. 너무 렌즈가 이거 루스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때는 외측 주시 레그를 또는 이제 푸시업 검사도 여기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좋겠고요. 눈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렌즈를 잘 빼도록 교육을 시켜줘야 된다. 각막이 이렇게 생겼는데 렌즈가 이렇게 됐을 때 약간 밑으로 이렇게 렌즈를 끌어당기게 되면 이 사이 공간이 넉넉해지기 때문에 렌즈가 아무리 매끄러워도 이렇게 빼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에는 당연히 물기가 없어야 잘 빼지겠죠. 자,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좀 말로 설명을 해주시면 눈 건강 좋게 콘택트 렌즈를 잘 착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건조감 예방을 위해서 소킹을 중간중간에 해주도록 권해주시고 세척, 소독 중요하다 강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들어간 동영상 강의를 촬영하는 데 협조해 주신 안경사 분들이십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그림 파일, 동영상 파일 일부 아이아크 국제 콘택트 렌즈 교육자 협의회에서 제공해 주신 것을 활용을 했고, 자, 이런 박준호, 김혜빈, 이민지, 변장원, 안경사님께 또 아이아클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번 강의는 응용편으로 토릭 소프트 렌즈의 도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또 피팅 상태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축이 돌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정을 하고 권할 것인가,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